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찬스무비의 전찬희입니다. 찬스무비 첫 탄으로 그 사운드 테러 액션을 표방했던 데시벨에 대해서 캐릭터 중심으로 간략하게 영화를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영화는 11월 30일 개봉한 영화죠. 조선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 그분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사회의 역사까지 훑어보는 그러한 역사물이자 동시에 또 김대건 신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멋진 휴먼 드라마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결국에 해양 국가라는 점을 새삼 환기시켜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탄생의 감독인 박흥신 감독을 모시고 또 이 영화는 워낙 역사적 관점과 천주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까지 모시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신 감독 인사하시죠. 네, 탄생의 각본가 연출 맡은 박흥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있으죠. 네. 예, 이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영화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역사학자로서 특별히 천주교 신자는 아닌 걸로 아는데 우선 역사학자로서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청해 듣고 우리 또 감독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 또 교황청 특별 시다도 했으니까 관련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영화 이야기보다는 역사와 천주교적 관점에서 그 영화에 대한 우리들의 한번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요. 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네네네. 쓰면서 뭐 네. 천주교사도 거의 부전공 중에 하나고 부전- 제가 부전공이 많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천주교사도 지금 들여다봤는데 항상 이제 역사학자가 영화 봤다 그러면 질문하는 게 저게 사실이냐는 네. 질문하는데 이 탄생 이 영화는 상당히 사실 고증에 상당히 철저했다. 역대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제가 본 역사 영화 중에서는 가장 이제 사실 고증에 충실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첫 장면부터 이제 막 추운 겨울 나가지고 이제 전 예전에 그냥 순수한 관객의 입장에서만 편하게 봤는데 네. 우리 전찬희 평론가를 만나고 이렇게 감독님들 만나고 보니까 이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파도 치는 장면 뭐 이런 거나 엄청 고생을 그 제작진들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사실 이덕일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역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저 2년 한 6개월 만나는 동안 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자기가 본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역사 영화 중에 이렇게 고증이 잘 된 영화가 없다. 제가 볼 때 예. 감독으로서 이상의 찬사를 그렇습니까?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이덕일 소장을 좀 알고 계셨을 텐데. 네. 그 책도 좀 보고 그랬죠. 네네네. 옛날에 그 제가 준비하는 사극 영화 때문에 네. 선생님 책도 좀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증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고증에 이렇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거잖아요. 저는 역사는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 영화를 추적하면서 보통 이런 류의 영화에서 픽션을 가미하면서 자유롭게 각색하려고 하는데 이 감독이 그리고 이걸 쓴 또 각본가로서 박흥식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를 느껴서 굉장히 그게 강렬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진짜 전문가가 이런 평가를 하니까 제가 본 또 이 관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구나. 예, 진짜로 그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내가 쑥스러운데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만큼 많이 봤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 기간에 이걸 봤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오로지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영화에 나오는 대사조차도 저는 대사를 만든 게 아니라 찾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차대에서 뭐 곤돈인 이런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로 그 실록에 나오는 대사들을 조금 우리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좀 바꾼 거고요. 예를 들면 또 김대건 신부님이 현성문한테 현성문하고 함께 죽게 되어 여한이 없다. 이것도 저기 문초기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대사들도 이 근거를 찾은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고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했겠다 싶을 정도가 됐을 때만 이제 대사를 역사적인 인물을 드러내는데 제가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자료에 철저히 매달린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접근 자세가 뭐 다른 감독들, 다른 작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실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렇죠? 우리 저 이 소장도 평상시에 이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상상의 그 한계를 좀 일정 그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시대사를 찍는 영화 감독이면 그 시대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뭐 개면을 위해서 약간의 픽션을 가미할 수는 있겠지만 모르고 그냥 그 픽션 하는 것과 알면서도 이건 영화적 뭐 그 재미나 완성도를 위해서 픽션 만드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 천주교사가 지금 이제 독특한 역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파견되기 이전에 스스로 자성적인 천주교 집단이 생기고 그 자성적인 교회 집단이 생기고 또 가성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사제가 돼가지고 했고 그걸 갖다 저희는 뭐 농담으로 그래요. 원래 우리 민족이 영빨이 세가지고 영빨이 세갖고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그 이승훈이 자기 아버지 이제 이동욱이 서장관으로 복경에 할 때 따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벽이 그 목적의 수적으로 너 그 북경하면은 천주교장이 있으니까 가서 신부를 만나봐라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가 서양인 신부가 엄청 놀라가지고 자기네가 선교사를 파견 안 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양반 청년이 왔는데 아주 교리에 해박하다는 거죠. 그 들어보니까 교회 조직도 있고 뭐 성직도 있고 해갖고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그 인정하지 않은 성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역대라 그래서 뭐 가성직 시대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뿌리를 찾다 보면 또 효연회자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효연회자가 그 아담샤를 만나고 이제 청나라 군사가 이제 그 산호간 돌파하고 북경 점령할 때 가가지고 아담샤를 만나고 이제 아담샤리 효연회자가 귀국할 때 그 천주교 서적들하고 성물들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효연회자가 독살당하고 난 다음에 요번 효연회자 독살 이야기가 또 바로 올빼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또 짚을 거긴 한데 그래서 흥미롭네요. 심지어요. 저기 이승훈이 첫 번째 그 세례를 받은 걸로 천주교회사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현사자의 내시가 아담샬한테 세례를 받고 아담샬의 제자가 돼가지고 남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샬이 죽을 때 옆을 지켰어요. 소현사자를 같이 귀국을 안 하고. 그럼 그게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천주교사에는 안 들어가 엄청난 지금 또 그래서 사실이네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승훈 이전에 이미 궁궐 내에서 몇면이 혹시 이어진 거 아닌가 느낌 좀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우리 목적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효연회자가 이제 귀국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담샬이 돌아가면 왕갈 사람이니까 천교의 자유를 좀 이제 그 주게 해라라고 하니까 효연회자가 그런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그 중국에도 신부가 부족하니까 누가 가냐면 당시 이제 중국인 환관하고 그 내시들 중에 내시하고 궁녀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와요. 근데 난 이들이 그다음에 효연회자가 독살당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 서적들이 이경상이란 효연회자를 모셨던 분의 집에 있었고 그 이경상이 바로 이벽의 첫 그 가성직 시대의 신부였던 이벽의 선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한국 천주교가 종교라는 게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믿어라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여긴 자발적으로 생긴 이거고 거기에서 순교자가 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런 나이에 영화 보니까 그냥 그 글로만 조금 대충 알았던 게 사실 말이 그렇지 마카오까지 찾아가고 또 마카오에서 필리핀까지 가갖고 하는 걸 다 찍으셨던데 그런 여정을 거쳐가지고 신부가 돼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제 죽음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
우리 역사와 왜 남인들이 왜 천주교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들이 왜 끝까지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의 의미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끼치고 있는지 뭐 그런 점들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다른 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박 감독이 사실 좀 이렇게 이 소장과의 인연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예. 좀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 비로소 이제 예. 이렇게 인연이 이루어지는데 예. 다음에 혹시 역사물을 찍으면 예. 그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벌써 아시겠죠? 예. 올빼미도 자문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 시사 때는 초대를 안 했던데. 그럼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 저 이덕일 소장이 사실 영화를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영화에 대한 안목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벌써 영빨 얘기 딱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이 배우가 이 연기에서 그 영빨이 표정과 몸짓에 다 드러나는 영화예요. 이거는 제가 2부에서 영화적 덕목을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이 영화를 종교 영화나 역사 영화를 넘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휴먼 드라마로 좀 풀고 싶은데 제가 출연하는 매불쇼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내가 김덕원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나는 김대건만큼 엘리트는 아니고 똑똑하진 않았겠지만 뭐 영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렇게 김대건과 같은 그런 삶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종교 역사 이런 걸 떠나서 한 인간의 삶에서 그런 뜨거운 가슴, 그렇게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그 어떤 그 미래를 만든다고 봤을 때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그 휴먼 드라마로서의 가치가 이제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어때요? 그 아까 이제 교황청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교황청을 속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개신교여서가 아니고 그 천주교, 네. 캐톨릭이 해온 못된 짓들. 네. 우리가 영화 보면 주로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그래서 제가 오염이 됐었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사실 정화가 됐어요. 제가 두 교황이라는 그 멋진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좋은 영화죠.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흔들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천주교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 편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한 영화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거죠. 한 사람의 한 종교에 대한 50년, 60년 동안 갖고 있었던 60년은 아니구나. 한 50년 정도 의식이 형성된 다음부터니까 이걸 바꿨다. 저는 진짜 놀랍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네, 우리 지금 오가는 대화 중에 이제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을 아련하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시사는 같이 하진 않더라도 그 배우들과 우리 또 박 감독 다 같이 교황을 만나고 사실 평생 교황을 만난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그 감동이 벅차 올라왔는데 직접 감독과 배우들이 교황을 만난 그 장면을 한번 좀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 qui arrivo dove voglio arrivare. La sua benedizione. Responsabili, donne, uomini, martiri, Andrea Chinte. Stesso, un discepolo Siete qui per me un onore. Voi che fate dell'arte, del cinema, del teatro. 자, 잘 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교황청하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흥미로워요. 사실 이 영화는 투자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J ENM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을 움직이는 메이저가 아니고요. 어디 뭐 건설업체의 뭐 시행사 회장이 그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였던 저산 넘어 그거에 투자했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의 구테타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구테타는 좋은 의미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영화 산업의 투자 그 자본으로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영화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투자사들이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좀 특별한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간단하게 그 교황청에서의 그 교황님 아련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그 유흥식 주경님하고 그 시행사 회장님이신 그 남동 회장님이 이 200주년 김대중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작년이었는데 네. 기념으로 영화를 만들자. 처음에는 뭐 기록 영화 정도 소박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커진 거죠. 뭐 이 과정은 이야기하면 길고 어쨌든 근데 또 이걸 같이 하다가 유흥식 주경님이 바로 장관으로 가시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조금 우리 난처한 입장에서 차고 그랬는데 어쨌든 추기경님이 가셔서 이제 이거를 조금 조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영화가 아니면 갈 수가 없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1월 16일 날 아침 8시 반에 교황님을 뵀는데, 교황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축복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어 준 게 자신한테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한국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웃는 민족이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영화를 보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 영화 배워서 알지만 김대중 신부님도 순교 직전에 웃고요. 그 신자들이 감옥에서도 죽기 직전에도 네. 슬퍼 울면서도 웃습니다. 이런 게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야 우리 민족의 특성을 어떻게 잘 파악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악수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소박하게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 다음 사람이 이제 저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독이다 그랬더니 이탈리아어로 페르소나 임포르탄테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들었는데 뭐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 아내가 박국기라고 대한민국 지금 현재 최고의 그 편집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인연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 박궁식 감독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흥행 감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나가는 감독인데 네, 배우 희복이 다 되는 이런 대작을 어떻게 감독을 맡았을까 사실은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온 건지 그냥 같이 사는 아내가 네. 제작사로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천주교 신자 특별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팁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이제 준비하던 영화를 코로나 때문에 접고 이 틈에 정화상 가지고 영화를 해봐야 되겠다. 정화상. 자료를 좀 보고 있었어요. 정화상은 그러니까 이제 정약종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 영화를 한다고 저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상업적인 극약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을 너무 좀 벌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조금 자료를 더 보고 제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게 기록영화, 극영화를 섞자. 한 30억 선에서. 그러다가 이제 자꾸 저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더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업적인 극영화로 가려고 그러면 종묘영화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기회박해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 공부하는 시기랑 이렇게 병치를 시키면 이야기, 그러니까 극적인 구성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뛰어넘는 의미는 뭐냐. 김대건 신부님을 근대를 연, 성각자로 연결을 시키면은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은 정 감독의 뭐, 기반해가지고 해도진인설 주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김건숙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해도진인,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온 참 사람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김대건 신부가 맞네. 왜냐면 김대건 신부가 작은 우리나라 조선의 목선을 타고 상해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교하고 신부, 그러니까 페리올 주교랑 다블 신부를 모시고 들어왔잖아요. 자신도 사제수품 받고. 생각해보니까 뭐 황세양 백세작가로 나오지만은 서양의 큰 배를 청해가지고 전교의 자유를 요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그전 사람들이 벌였는데 이분은 자기 힘으로 작은 배를 타고 할 일을 하고 또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근대를 탄생시킨 인물로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체포돼가지고 신문한 과정을 그 조선 조정 기록들이 있어요. 그 책으로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음력으로 된 거 양력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3번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김대건 신부님이 내가 서양 군함이 들어오는 거를 막았다는 거를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정에서는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벌을 적게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평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실은 거기서 어떤 우리 민족의 예. 어떤 자주성 같은 거, 예. 주체성 같은 게 나오는데 예. 아마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국뽕이니 아마 이렇게 예. 해석할 그거는 사람도 제가 있을 얼마든지 거예요.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국뽕이니 하는 말을 신경 쓸 필요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뽕이라는 용어로 쓰는 인간들이 대부분 네. 일뽕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한국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일뽕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쓰잖아요. 그 다들 이제 한통속이 돼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무시하면 되고 전 그 말씀 듣고 떠오르는 게 그 부분은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황사영 예. 백제에서 이제 황사영이 예. 사실 전 황사영 백제 읽다 보면 이 양반은 뭘 잘못했나. 예, 맞아요. 그 황사영은 과거에 이제 장원하고 마지막만 남겨놓고 있는데 정조가 손을 잡아줬다 그래서 여기 예, 맞아. 조금 감고 남 못 맞게 하다가 네. 천주교 믿고 나서 예. 대꾸 안 보고 뭐 천주교만 이제 그 신봉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 치니까 예. 근데 나중에 저희가 2달 전쯤에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답사를 또 배로는 갔었어요 제천에 예. 황사용 예. 선생이 숨어갖고 이제 백서쯤 그 백서 내용 중에 이제 그 선교의 자유를 달라는 게 큰 목적이고 네. 또 하나 거기에 막 가는 청나라 임금을 통해서 선교의 자유를 좀 조선임금에게 얘기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 안 되면 뭐 그 청나라 배를 통해서라도 네. 선교의 자유를 좀 달라는 거지 사실 뭐 프랑스나 이쪽이 점령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전히 이제 선교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뭐 배가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백서가 나오니까 노론 벽파에서 봐라 이 천주교가 바로 이게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외적을 끌어들여서 나라 이렇게 하려는 세력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명분까지도 상당히 이제 찍어 눌렀는데 김덕원 신부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갖다 계속 이제 그 저기를 시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황사용 백서에서 나온 그 반성의 그 반성이라 그럴까 보다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이 선교를 얻으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이제 통찰력이 아니었는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편집에 잘렸어요. 편집에서 현계엄의 그러니까 현성문의 아버지가 현계엄인데 현계엄이 1797년 그 용당 현성문은 그 영화 속에서는 윤경호가 연기한 진짜 그 영화 보면서 윤경호의 연기 그다음에 우리가 김대건은 알지만 현성문은 몰랐잖아요. 그 현성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걸. 그래서 현성문의 아버지가 현계엄인데 현계엄이 의원이었어요. 근데 1797년에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푸어비던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윌리엄 헨리 프린스라는 배가 부산 용당포로 들어오는데 현계엄이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안을 살펴본 거야. 그 다음에 그 황사영이랑 같이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황사영한테 자기가 그 배를 탔는데 그 배를 보니까 조선대 백책을 능히 당할 만하다라고 그거를 황사영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영 백서 사건에 그 현성문의 아버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영화에는 이제 그 편집에서 빠졌죠.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덕일 소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용어를 썼는데 자발성,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는 마치 일본 덕에 근대화된 것 같은 식의 교육을 강제 받았고, 근데 이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그 주변민들 보면 자발적으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배교를 오히려 권하잖아요. 순교는 진정으로 자기가 할 사람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신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중에는 그 영화 역사 최고의 거장인 마틴 스코세지의 그 사일런스 있잖아요. 앤드 슈샤크의 그 영화를 옮긴 건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는 별로 감동을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두 명의 그 신부들이 박해받고 그럴 때 웃는 모습을 보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웃는 모습.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에 큰 충격도 받았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는 마틴 스코세지 영화보다 박흥식의 이 영화가 훨씬 좋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그거를 하지만 그거를 사실은 그 시그니스 총회라고 그때 서양 기자가 저한테 딱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사일런스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저한테 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일런스는 그 예수의 신부의 눈으로 일본을 바라본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상화되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영화에는 처음에 이제 모방 신부의 눈으로 조선의 상황이 그려지지만 곧바로 우리 스스로 그 신부를 키우게 애쓰는 이 주체적인 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고개를 굉장히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탄생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가. 저는 그게 정말 이 영화가 존경을 넘어서서 휴먼 드라마로서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 자발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의 한류까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류의 원동력은 저는 이제 그 바탕은 자발성이라고 보는데 그 자발성은 이제 동학에서 저는 찾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동학은 우리가 사학으로 불렸던 서학의 그 평등사상을 가져와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사상을 덧붙인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그 어떤 한류와 작금의 한류와 연결되는 그걸 자발성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 해석에 대해서. 이 김대건 신부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의 쇄국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노론벽파에 아주 수고 이제 뭐 모든 교류 끊고 자기네들끼리 권력 유지하는 걸 최고로 삼고 있는 집단인데 김대건 신부는 그 쇄국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그만한 금령을 어기면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마카오 갔다가 마카오에서 또 필리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것들이 그야말로 한류가 전 세계 돌아다니듯이 그 당시에 그 헌종 때 어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목적의식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이거는 그런 것이 다 나중에 전부 다 우리 민족이 원래 기마민족 출신이라 그런 DNA가 있어요. 이게 유학자들을 막아놔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 자료를 보면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김대건 신부가 사제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조선의 입궁조를 개척해서 그 천주교를 전하려고 했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뭘까? 그거를 또 일각에서는 무모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놀라운 게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가 그 동북 입궁로 개척하려고 경원까지 온 그 기행문을 쓴 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대단한 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보면은 이걸 언제 공부했지 싶을 정도로 청나라 초기 역사, 조선 초기 역사를 대비시켜 놓은 것도 있고, 심지어 이런 말이 나죠. 만주어는 100년이 없었을 거다.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제니까 천주교를 들어야 겠다 이거 외에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선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길이 천주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이것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영화에서 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각자인 거죠. 그 당시 조선은 망해가는 그 노론 일당국제로 망해가는 이 속에서 이 사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사실 그 해외 그렇게 다녀보고 뭐 하면 나중에 역관 오경석이 맞아요. 오경석이 보면은 저쪽 그 청나라 가봤더니 북경이 점령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이제 대원군한테 이거 문 안 열면 안 됩니다 했다가 그때부터 대원군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 잘못되지만 그 오경석이 괴아파 시 비조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대건 신부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이전에 그 서양 걸 다 보잖아요. 그럼 그 김대건 신부가 단순히 이게 신앙처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갈 길은 결국 모두를 개방하고 세계와 흐름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선각자의 위치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는 지금 오경석 말씀하셨는데 이상적의 수저자가 오경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이 역관으로 시험 붙었을 때 1등을 했는데 2등한 친구의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아직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적은 거기서 이제 이쪽에 중인이잖아요. 거기서 통역관. 이상적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상적 때문에 김정희가 국제 스타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세안도로 갔다가 그 제주도 제주도 유배가 김정희가 그렇죠. 그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북경 가가지고 청나라 명사들의 사인을 받으면서 그래서 세안도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안도 재참 받을 때 그 제가 찾아낸 건데 우리나라에서 해국도지가 그 해국도지인데. 권대궁이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제가 저기 이상적하고 김정희의 편지에서 이상적이 갖고 왔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안도의 재찬을 받아가지고 온 게 44년 말에 동지사를 갖다 45년 초에 갖고 올 때 그때 해국도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김정희한테 제주도에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영화 속에서는 보면은 그 이상적하고 김정희가 변문에서 만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보면 이상적은 이 김대건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네. 그때 네. 그 노론 중심의 그 영의정을 비롯한 네. 중심들이 단 한순간도 네. 참을 수 없습니다. 빨리 효수 경중해 주십시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지금 문득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대건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 3명의 신부 후보생 중에 제일 그 6개월 뒤에 공부한 것도 있지만 뒤에 쳐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최영학과 예. 최방재 중에 최방재는 일찍 죽습니다만은 그런데 5개 언어를 구사해서 쓸 만큼의 어떤 엘리트였고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최초원하고 연결되겠구나. 신라 시대에 네, 맞아요. 우리 역사의 네. 가장 천재라고 하는 네. 최치원의 19세기 버전이 김대건인가? 이건 저의 이제 비약인데. 그거는 이제 저 제가 생각할 때 최영합은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럴 때문요. 네. 근데 이제 신부 서품은 네. 24살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영업은 나중에 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잘 하다가 1861년인가 이제 죽어나가는데, 하여튼 이 영화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동주, 이준익 감독의 동주를 통해서 송몽규라는 아주 네.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알게 되고 또 동주의 그 다른 면모도 보게 되는데 저는요 김대건 신부가 25살에 죽은 것도 요번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김대건 신부가 그냥 천주교의 그냥 신부 정도로 알았는데 이분은 그 시대의 지리까지 지리의 중요성까지 사실 지금 세상은 지리의 시대거든요.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사학자로서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만 막 잔뜩 늘어났는데 그래도 혹시 역사처럼 그래도 이 영화에서 이런 점이 조금 더 살았더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운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시는 이제 관객들한테 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학습이 필요한 영화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은 학습하면서 보실 거고 저도 시사에서 보고 공부해 가면서 그 다음날 바로 본 거예요. 영화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1부 마치고 2부 때는 영화적 덕목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죠. 영화가 한 2시간 반. 그렇죠. 2시간 반이죠. 되죠? 네. 조금 너무 사실성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자르기가 어려웠던 네.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조금 길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보다가. 근데 이제 뭐 이 영화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김대건 신부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김대건 신부가 그 순위도를 꼭 본인이 직접 가져야 됐는가. 우리가 유일한 조선인 신부로서 딴 사람 보냈어도 결국 이제 서양 신부들 맞이하는 그 역할인데 그건 딴 사람을 보내고 본인은 여기에서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남 시키기만 하고 자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는 굳이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거를 직접 갈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도 뭐 영화적 해석이면 다 천주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영화 보면서 만약에 그때 김대건 신부가 거기에서 순위로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조선 천주교사가 좀 방향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게 맞아요. 저도 너무 어처구니없이 잡히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좀 빨리 하고 싶으셨나? 왜냐면 본인이 우리 동학에서 체주가 해월 체주한테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동학은 뭐 모습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포교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5에 정말 그러한
인재가 일찍 그렇게 세상 순교된 거는 본인은 웃으면서 갔다 할지라도 네. 좀 정말 천주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자주적인 그 조선인이 흔치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싶은 네,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사실은 지금 2시간 반인데 네. 많이 잘렸어요. 잘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는 이미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갈 때 이제 그 세 명이서 도움교를 맺자 그러는데 그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같이 죽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도움교를 맺는다는 건 같이 죽자는 건데 그거는 한꺼번에 박해를 당한 뜻이다. 그거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선의 파견 에리고노를 탈 때도 그 말을 해요. 최양업한테. 내가 일부러 신부님한테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 게 맞다라고. 너는 똑똑한 네가 내가 무슨 장할지 모르는데 그 비슷한 데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 그 극적인 재미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영화가 길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잘려가는 대목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김대건 신부는 일찍 죽었지만은 그 최양아부는 네. 1861년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15년을 더 네. 살면서 그렇죠. 네. 김대건이 못한 거를 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김대건은 알지만 최양아부는 모르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일찍 죽은 최방자를 포함해서 최양아부 이런 걸 들으면서 네. 이게 김대건 신부 혼자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게 우리가 김대건을 그냥 영웅하기에 급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의 김대건이 아니라는 것. 우리 그 한거 유관순 이야기를 보면은 유관순은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기생도 있었고 수많은 유관순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 이 영화는 김대건 신부의 마치 전기물처럼 해석은 되지만 이거는 단순한 전기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했던 여러 김대건 이야기들. 제가 네. 책을 쓰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와 책을 참고하셨던데 그중에 이 영화 보는 분들에게 한 권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한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역사 공부로 도움되는 책이,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제목이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인가? 난 그 책을 보고서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그러니까 그 책이 조선의 조선 연안에 출몰했던 이양선들만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양인의 눈으로 조선을 보게 돼가지고 우리 근대사가 이렇게 전개됐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요.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고 그 책 쓰신 분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국내 저서입니까?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두꺼워요. 구해서 읽어봐야 돼요. 벽돌 책인데 그거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사실 아까 이 방송 이거 우리 촬영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문 60편에 책도 수도 없이 단 2개월 만에 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한테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역사 영화를 아직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저도 이덕일 소장님을 진즉부터 책도 보고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는 꼭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제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려주시면. 오늘 중요한 일 지금 이거 공헌입니다. 여러 편이 있는데 박흥식 감독님에게 맞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1, 2, 3부작 이렇게 해가지고 정약종 선생의 일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사실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앞서 순교에 피를 뿌리신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약종 선생은 그 형님이 또 그 유명한 정약용이고 또 정약천이고 하는 그 집안인데, 그리고 또 아들들이 다 아까 영화 만들려고 하셨다는 정화상 부분을 다 순교하셨는데, 근데 전 정약종 선생의 일대기를 제가 이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형제들 중에 이제 정약종 선생은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썼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나중에 사형당할 때 나는 하늘을 보고 죽겠다라고 해서 치라 그러니까 이 망나니도 이게 사람 보고 눈 떠 있는데 이러고 보고 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리쳤는데 목이 안 떨어지니까 다시 성호를 긋고 다시 치라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전 그 책 쓰면서 자료조사할 때 놀란 게 이분이 시성이 전 당연히 백삼이
이완 바로 정화상은 포함됐는데 어떻게 이 정학종 입원은 안 네, 돼서 네. 그게 아직도 상당히 이제 저도 알았어요. 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혹시 요 다음번에 네. 그 이 전사님 분하고 같이 그 영화를 하나 만드시면은 바로 시성 오케이. 문제까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2부 때는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윤신의 연기 포함 이런 얘기로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하여튼 항상 이런 방송, 이거 하기 전에는 너무 길면은 안 보니까 15분, 20분 이러는데, 제가 볼 땐 뭐 몇 시간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밤새서도. 그래서 참, 그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지적작도 주고, 그 정서적 감동도 주고, 또, 그래서, 이게 참 영화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새삼 그 절감하게 하는데, 그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2부 때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2부는 저희 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